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1월 30일에요. 아주 좋은 것은 아니고요. 바로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라는 삼전도 비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637년 1월 30일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사건이 있던 날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엔 음력을 썼기 때문에 양력으로 치면 2월 24일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냥 1월 30일로 기억이 되니까 겸사겸사 그냥 답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비문을 보니까는요, 맨 윗부분에 대청 황제 공덕비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치욕적인 비문 1009자는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비석 옆에는 다소 작은 크기의 받침돌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크기로, 이제 작은 크기로 비석을 세우려 했는데 더 크게 세우라라는 청나라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옆에 큰 비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비문을 꽂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인조는 남한산성에 나와서 그런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이른바 삼배 구고두, 즉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펼쳤죠. 그런데 굴욕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나라는 삼전도에 청태정의 공덕비, 풍척비를 세우라 라고 이제 독촉을 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인조가 문장이 능한 대신들을 급히 부르게 되죠. 그래서 불려 나온 사람이 예문관 제학인 이경석과 신풍부원군 장유, 그 다음에 전부사 조희일, 이경전 등이었는데요. 인조는 여러분들이 비문글을 좀 써야 되겠다, 매우 급하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누가 제가 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나서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죠. 그래서 이경전은 아프다라고 칭병을 했고요. 조희일은 일부러 그를 엉망으로 써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결국 장유와 이경석의 비문을 청나라에 보냈습니다. 청나라는 그 중에 이경석의 글을 택했는데요. 매우 소략하고 전혀 포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잘 고쳐서 채택하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경석이라고 해서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이경석의 당시 벼슬이 뭐였냐면요, 예문관 제학이었거든요. 예문관은 사실은 국왕의 말과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그런 관청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예문관의 수장인 대제학이 공석이었어요. 이경석이 마침 예문관의 2인자인 제학이었거든요. 게다가 이경석은요, 조선의 2대 임금인 정종의 10번째 아들인 덕청군 이우생의 6대 손이었습니다. 종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경석으로는 빼도 박도 못한 그런 딱간 신세가 된 겁니다. 인조가 이경석을 불러서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네, 지금은 후위를 도모할 때네 라고 달랬다고 합니다. 이경석은 그 인조의 그 다급함을 알고 군주의 욕됨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 한 몸을 돌볼 수는 없다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돼서 건립된 삼전도 비문 내용은 이랬습니다. 상국의 죄를 얻은 지 오래됐다. 상국은 여기서 청나라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혹해서 깨달을 줄 몰랐다. 온 국토가 망했다가 다시 살려주는 은택을 받게 됐다. 아, 성대하다. 만세토록 이 황제의 덕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럽니다. 이경석은 이 문장을 지은 다음에 글을 배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650년이 됐죠. 골치 아픈 사건이 터졌습니다. 청도 중에 북벌 계획을 눈치챈 겁니다. 청나라는 진상 파악을 하겠다라고 앙앙물락대면서 사신 6명을 잇따라 파견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요, 자칫하면 임금의 머리가 깎이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런 온갖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경석이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경석은 청국 사신들의 집요한 그런 추궁에도 모든 나의 과실이고 우리 임금님과 다른 신하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청나라 사신들은요, 동국에는, 즉 조선에는 오직 이 정승 한 사람만 있을 뿐이구나 라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경석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백마산성, 즉 평북 의주에 있는 산성에 위리안치됩니다. 임금 대신 처벌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1668년 현종 때인데요, 74살이 된 이경석에게 불성 하나가 튑니다. 이경석이 나라에 공이 많은 70세 이상 원로 대신에게 내리는 궤장을 하사받는데요, 그래서 이경석이 모든 대소신료들을 초청해서 자추견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유림의 영수였던 그런 송시열, 이런 사람도 이경석의 행적을 칭송하는 글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영리한 자들은 팔짱을 끼고 물러섰지만 공, 즉 이경석만 생사를 돌보지 않아 나라가 무사하게 되었다. 공은 하늘의 보호를 받아서 오래 살고 편안했다. 라고 이제 썼습니다. 이거 사실 누가 봐도 덕담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송시열의 이 오래 살고 평안했다. 이것은 한자로 수의강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의강이라는 표현 속에 무시무시한 독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수의강이 뭐냐? 송나라 한리박사 손적이 송나라 멸망 때 이 송나라 황제를 대신해서 금나라 황제에게 항복문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항복문서 쓴 걸 보고 누군가가 아이고 손적이라는 자는 오랑캐에게 아첨하는 바람에 오래 살고 편안했구나 라는 의미에서 수의강이라고 이제 비웃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송시열은 수의강 단어를 인용하면서 슬쩍 그 이경석을 비꼬게 된 거죠. 그러나 그때는 뭐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경석이 3년 뒤에 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소론인 박세당이 죽은 이경석을 위한 신도 비문을 찬솔하면서요. 역시 고인이 된 송시열을 맹비난하게 되거든요. 박세당은 이경석을 착한 군자를 뜻하는 봉황으로, 또 송시열을 그런 군자를 괴롭히는 올빼미로 묘사한 겁니다. 올빼미는 예부터 아주 나쁜 짐승이었거든요. 어미를 잡아먹는 아주 나쁜 새로 인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시열의 추종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죠. 이들은 이경석은 청나라 오랑캐를 뜻을 다해서 찬양했지만 송시열은 춘추대의에 따라서 효종의 복벌론에 몸을 바쳤다라고 하면서 이경석을 맹비난하게 됩니다. 당시 임금인 숙종은 집권당인 노론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숙종은 박세당이 작성한 이경석 신도 비문은 물론이거니와 박세당의 저작물까지 불구덩이에 쳐넣어라 라는 흉명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당대 사관들의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현종실록을 쓴 사관은요, 송시열을 두고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너무 각박하게 이경석을 배척하니까 논자들이 병처럼 여겼다라고 약간 비판합니다. 그런데 숙종실록을 쓴 사관은요, 거꾸로 이경석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경석이 비문을 지은 것은 마지못해 한 일이지만 과도하게 포장해서 오랑캐 공덕을 칭송하고 그래서 이경석에게는 일생의 오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사실 뭐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이경석과 삼전도 비문을 둘러싼 이 논쟁, 이것은 절대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병자호란 이후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또 사회 질서를 반영하는 이념 투쟁이자 종론 대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굴욕적인 강화를 맺어야 했던 인조시대를 지나서 존명, 반청 정책의 북벌론까지 대두되는 효종시대를 지나면서 사회 분위기가 매우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경석이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경석이 청나라에 좀 과공비례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좀 적당히 쓰지 그랬냐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경석은 어떻게 처신해야 됐을까요? 임금이 나라의 전망이 그대에게 달려있다라고 신신당부하는데 도망이라도 가야 했을까요? 저는 삼전도 바로 맞은편에 롯데월드 놀이기구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비명소리를 들으면서요. 다시 삼전도 비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누구든 죄가 없는 자가 이경석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요. 예, 잘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